봅시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학교 프린트를 갖고 온 경이 한 명도 없어? 말해봐. 아, 이생 기자에서 빨리 내놔. 그 뭐야, 그거 뭐 줬잖아. 이생기자전이랑 그 뭐야, 세분 감별국도 어디를 나가는 거 열받으니까 전부 다 간다 열받으면. 안 돼요. 제목 감명을 꼭 진짜 잘 봐요. 이거 뺐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가는 걸 알고 싶은 거라고요. 저는요. 알아야 다음 주에 뭐야 최종 발표가 포인트 맞은 줄 알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클래식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혹시 이거 선생님 가르치실 때 약간 풍간 소설 같은 거 얘기하셨니? 반종, 페리, 반종에 대한 비판 이런 것까지 얘기하셨니? 확실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자, 200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교사님 교과서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작은 글씨들은 선생님들 이제 챙겨서 보시는 부분들이니까 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선정 이유부터 한번 읽어보죠. 작품 선정 이유부터 이제 좀 보면 자, 작품 선정 이유부터 좀 보면 이 작품은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나눈 전기 소설로 내용, 기교, 작가의식에 있어서 훌륭한 문학적 가치가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근데 그 다음 줄이 여러분들 학습 활동에서 좀 등장하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작품을 이전의 설화와 구분되는 소설의 갈래의 특징과 이 작품이 후대 소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의 작품으로 선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 이게 이생주장전 전 작품들은 어떻고 그 다음 이생주장전이 무슨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까 과거와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표지만 보시더라도 알겠지만 이게 금오신화라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금오신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전에는 약간 썰 같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짜임새도 많이 없고 되게 우연성들도 되게 많고 개인들의 감정선들을 그렇게 막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뭐 사랑을 나눴다. 근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였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단편적인 얘기들만 하다가 이제는 조금 기승전결을 갖추고 사건도 갖추고 갈등도 갖추고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갖추다 보니까 이 이생주장전이 문학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품을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갈래 볼까요? 아, 이것도 얍삽하게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아직 조선시대 때 쓰인 작품이 아니에요. 금오신화는.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 있었고요. 그걸 해석을 하는 거고. 전기 소설입니다. 우리 전기 소설에서 전기가 뭘까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지게 다뤄지는 부분들입니다. 전기 소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전 소설의 특징으로 적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기성이에요. 비현실성이에요. 이 작품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되게 사실적이에요. 근데 후반부는 이제 여자가 어떻게 되버리면 귀신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 전기적이라는 속성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성격은 전기적, 낭만적, 비극적, 배경은 고려입니다. 고려의 공민왕대.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엄청 적극적이에요. 이 인물상들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남주인공은 조금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고요. 약간 요즘 말로 따지면 조금 찐따예요. 약간 이래도 되나? 이거 나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들이 중간중간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여자가 야, 닥치고 나 따라와. 나 좋은 사람이니까 너 나 믿고 결혼해. 약간 이런 스타일의 여성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여성상과
소극적인 남성상이라는 캐릭터성도 이 작품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제재는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이고요.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무슨 소설이에요? 애정소설인데 결국은 애정소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애정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만의 모티프들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혼사, 장애, 화송이. 혼사장의 모티프라고 하는 아이템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혼사가 막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또 이게 헤어지게 되는가? 여기서는 3번 헤어지거든요. 그 3번의 이유가 전부 다 드러나요. 집안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 때문에. 이렇게 3가지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들을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 3단 구조들을 좀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해요. 특징 볼까요? 1번.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만약에 주관식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소설이라는 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딱 하나만 짚으라고 하면요. 뭐가 등장해요? 이 갈등이라는 표현도 등장해요. 갈등이라는 표현. 다른 문학과는 다른 이 작품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갈등이 크게 이제 2가지로 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내적 갈등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외적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작품에서 이 외적 갈등도 크게 또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인물 간의 갈등, 또 하나가 사회 간의 갈등, 인간과 사회의 갈등, 또 하나가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연과의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되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초반부에서는 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되게 세요. 이 주인공들과 이 부인, 부모와의 갈등이 좀 세게 등장하는 편이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쪽이 조금 셉니다. 이 주인공들과 이 운명, 죽음이라는 것과의 갈등이 되게 세게 잡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의지적이다. 이런 것들은 꼭 나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납니다. 또 시를 삽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시가 전반부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중반부나 후반부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시의 역할들을 조금 배운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시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 인물들의 내적 심리, 내적 갈등, 혹은 현재 있는 상황, 혹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암시, 혹은 과거의 요약적 제시, 이런 것들, 자기의 상황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 선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구운몽 기억하시나요? 우리 구운몽에서도 첫 번째 여자 주인공 뭐야? 우리 어디 가다가 항상 덫을 하러 가다가 그다음에 과거국제 하러 가다가 문득 우연찮게 만난단 말이에요. 이 작품도 남녀간에 만나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공간감은 언제나 중요하죠. 송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국학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든 대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되게 엘리트였다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정도로. 근데 서울대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그때는 그 나라에 서울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를 졸업을 하면 과거국제가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근접해 있었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엄친아 같은 사람인 거죠. 그죠? 거기에 다니는 이 선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니고 있는 이 서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가던 중 담너머를 엿보다. 근데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 작품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생주장전이었거든요. 이 제목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생이 담 너머를 보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라는 게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그 배경을 이제 빗대어서 따서 이 제목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가 만들어지죠. 최여인. 잠깐만. 잘 찍히는지 좀.
최연을 보게 됩니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그래서 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결국 얘가 이제 시를 쓰고 있었어. 시를 부르고 있던 거 얘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에 대한 답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로 남녀 간의 장수 중간에서 이 시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이 정도 학식이 있고 이 정도 배운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 시에서는 무슨 시겠어요, 장인이?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랑 사랑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아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라고 말합니다. 자, 끊어볼까요? 이거를 한 줄로 엮었지만 이게 전반부가 되게 길어요. 전반부가 되게 길고 시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 시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얘네들 좀 캐릭터성들이 조금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되게 좀 별로야. 약간 빈민이야. 약간 시 내용이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의 천사일까 악마일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여인이 아니 나는 당신의 천사야. 이거 잡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답을 거예요. 그리고 만났어.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4일 동안 한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외박을 여행을 간 거예요. 외박. 근데 이 당시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문화였단 말이야. 애초에 결혼 같은 것들도 누구의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사실함정이 배웠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었어? 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중매한 다음에 그 절차를 밟아야 그 결혼이 성립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자유연애인 거야.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해버리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그런 듀들에 대한 이제 그 의지적인 대응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느끼게 되냐면요, 이 선생의 아버지한테 느낍니다. 얘가 예전에는 그냥 공부밖에 모르던 아이였어요. 항상 규칙적으로 살던 아이였단 말이에요. 맨날 8시에 나가가지고 10시에 딱 공부 마치고 들어오면 자고, 딱 8시에 일어나면 가가지고 공부하다 다 자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안 들어와요. 맨날 1~2시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공부가 부족해서 조금 더 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애가 얼굴이 풀려있어. 자꾸 뭔가 마음속에 뭔가 땡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어디다가 던집니까? 더 이상 여기서 하면 얘를 망가뜨릴 것 같아서 얘를 뭐 해야겠나? 이사를 시켜요. 요즘은 따지면 이제 노량진 같은 데를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이 아버지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첫 번째 만남이자 첫 번째 이별인 거예요. 이 구조를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 만났어요? 이게 전기적으로 우연찮게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로 인해서? 부모님,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홍사장의 모티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패턴이라니까 이렇게 단절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겠어요? 얘도 슬프고 얘도 슬픈데 여기서 조금 더 누가 또 어필이 되냐면 최연이 조금 더 어필이 됩니다. 그 유명한 무슨 병에 걸려요? 황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최연이 더 이상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이제 죽어가니까 이 최연의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의 방을 이제 뒤져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뒤져보니까 뭐가 나와요? 얘네들이 주고받았던 시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이제 최연을 추궁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버려서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서요. 이 아버지가 누구랑 이제 커넥션을 맺게 됩니까? 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뭘 넣어요? 중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돈을 맺어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되면 소설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거절의 이유도 원래 좀 나오는, 만약에 이 구절을 이제 읽으셨다면 거절의 이유도 이제 가끔 나오는 편인데 일단은 가장 거기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고 했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거래 차이를 들어 거절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학업이고요. 자, 두 번째가 문거래에 대한 이야기요. 알아보면 두시면 좋은데 봐봐. 어렸을 때 여자랑 노는 거 즐겁잖아. 그거 알아보면 공부해야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난 거절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옆쪽이 훨씬 더 높은 집안이었어. 그러니까 여자 쪽이 훨씬 더 집안이 좀 더 잘 살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애는 나중에 잘 될 거다. 근데 지금 보내면 어때? 지금 보내면 약간 끌려가는 느낌인 거다. 그래서 우리 애들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나는 결혼해도 늦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야? 우리 애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얘가 혼수,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결혼식 요즘 뭐라고 하던가? 스드메라고 하는 스튜디오, 그 다음에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케이를 해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처음 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성사는 아닙니다. 뭐예요? 결혼이에요. 요거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글감에서 뭐가 등장을 해요? 언제 만났는가가 이때 만나는 건지 이때 만났는지를 좀 나누는 뉘앙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 그러나 최여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신축년에 항상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이 터져야겠죠. 홍건전의 난이 일어나서 양가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단신이 이서생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견이거든요. 두 번째 홍건전이야.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갈등, 여기가 이제 인간과의 갈등이죠. 여기가 이제 사회 혹은 운명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해요. 왜? 다음에 이제 죽음이 등장하기 때문에 운명과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 이 선생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다 죽어버려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또 초극적, 적극적 얘기가 나오는지 꼭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은 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야? 여자가 또 찾아온단 말이야. 남자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한편 이 선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고 다시 아내의 집을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가 우글거리고 새들만 쥐적일 뿐이었습니다.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두각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습니다. 체크해보실 필요가 이 딱 두 줄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 얘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 말해요?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집으로. 이 집의 묘사가 어때요? 얘네들의 묘사가 되게 부정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선생의 감정들을 유발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거 우리 궁금하면서도 봤던 결들이죠. 요거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일장춘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한 여름밤에 꿈 같았다. 이런 이미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밤중이 거의 되자 시간이 흘렀네요. 밤중이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난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죠.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선생은 감정 너무 중요해. 여기까지 5개입니다. 이 선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전 소설을 가르칠 때 어떤 키워드 되게 많이 강조해요? 인지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거군요. 그래서 원본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죽은지를 몰랐기 때문에 의심 없이 아내를 만났다. 이 줄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왜 죽은 거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감성의 원죄인 이 남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오버기는 하지만 우리 교과서적인 얘기니까요. 비극적인 결말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느꼈을 때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후반부인 거고요. 드디어 뭐가 더 부각되기 시작을 해요? 전기적 요소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우연히 있었던 거지 전기적인 요소가 막 드러나는 부분들은 없거든. 근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뭐예요? 귀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어? 최연이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귀신으로서 등장을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 전기적 요소. 엄청나게 중요하게 포인트가 이제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만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귀신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얘는 뭐였다? 인지, 의죠. 인지하고 있었다. 인지는 하고 있었다, 죽은지. 하지만 의심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런 감정들. 자, 부인은 어디로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옵소? 여인은 이 선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밥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양군께서 붉은 살국빛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이게 어떤 때 만남이요?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저 밑줄 쳐볼까요?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결혼했을 때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만남인 겁니다.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정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100년회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을 만나서 이렇게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자, 비유적 표현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구렁텅이 이게 시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몸뚱아리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유, 불, 썬의 사상이 등장한다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가치관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유교, 불교, 선교의 이미지가 세 가지가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나왔었다. 봐봐.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게 뭐보다 중요하냐?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여인의 마마에서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귀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선들 나오잖아요. 신선들 나오고 옥황상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보시면 다시 태어나는 거. 삼생. 그 다음에 막 불당에다가 제사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불교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사상이 같이 드러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잡힌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교가 나왔을 때 항상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유교. 그리고 이 여인의 성품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겠죠.
진실로 천성,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이고요. 인정으로는 참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군과 궁벽한 시골에서 산골에서 헤어진 이후로는 짝이는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운유법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집이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홍백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이것도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쇠잔한 몸뚱이로도 치욕을 면한 것이 다행이었으나 누가 산산조각난 내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그 아래 또 각골통한, 그래서 뼈에 새겨져 있는 한, 그래서 각골통한이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사자성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과서에 있는 것도 그건 챙겨가시길. 그 다음, 다만 그래서 해골은 들판에 던져져 있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져 있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자성어 좀 어려운 거 좀 잡아드릴게요. 여기 이 사람의 바라가 뭐였어? 흥진비례라는 사자성어 바뀌거든요. 이 흥자가 흥할 때 흥이에요. 흥겹다 할 때. 그래서 좋은 게 다하면 뭐예요? 나쁨, 슬플 빛자거든요. 그 슬픔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랑 만나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 하니까 뭐예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이 뭐예요? 힘듦이 끝나면 좋은 것이 온다. 또 뭐라고요? 고진 감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것이 끝나면 달콤한 것이 온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말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뉘앙스들은 좀 나오는 편이죠. 그냥 반대말이라는 거는 이해하세요? 알겠죠? 이게 다 운명적인 얘기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그러나 이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봄바람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좋은 시기가 되어서 환신, 전기적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선교, 선가의, 도가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이렇게도 잡아주시면 돼요. 유불선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자가 어울리려면 도교가 조금 더 어울려요. 똑같은 말입니다. 선교든 도교든. 난군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곳. 3세, 현세, 내세 이런 뭐라고 했어요? 불교적인 가치라고 했었죠.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이고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점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군도 지금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아래 적혀있네요. 불교의 윤회사상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서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잡아주실 부분이요. 이 사람의 바라가 첫 번째, 자기의 그 행적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요약적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니고요. 두 번째, 과거, 해상을 통해서 요약적 제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비유적 표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유적 표현도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도 다시 한번 잡아보고 갈까요? 1번, 역사적 사건의 반영.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홍건전의 난 같은 경우는요, 얘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적인 소설에 뭘 부여하고 있어요? 현실감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조의 반복, 만남과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의 세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무조건 등장하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인물 역시 다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 당시에 있었던 관습,
그 당시에 있었던 운명과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 역시 전부 다 어떤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극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의 캐릭터성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소극적이고 이 사람이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을 본 뒤 나의 소원이요. 학원은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습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의 해결은 어디 있어? 하는 수 없이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싸워했던 이야기를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극진한 즐거움이 옛날과 같았습니다. 이튿날 여인은 이 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이와 재물이 약간 있었고요. 그들은 그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강산 기슭에 합장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두 예절을 다 마쳤습니다. 바로 마지막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후 이 선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두문불출이라고 얘기하죠.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받으며 즐겁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별을 맞이해야겠죠. 어느덧 몇 해가 지난 날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서생에게 말했습니다. 3번이나 기약을 했다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슬픈 이별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3번의 기약을 맞았다. 우리 만남이 3번이었다. 처음 만난 거, 다만에서 만난 거, 혼내 만난 거, 환생에서 귀신이랑 인간이랑 만난 거 어떻게든 문제 나올 거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즐거웠다. 네, 호사다마 보시죠. 호사다마. 똑같은 말. 이것도 여기 같은 결이거든요. 여기가. 호사스러운 말에는 마가 많이 낀다는 뜻이에요. 호사다마. 사자성어 보시면 되겠고요. 학원을 목매어 울었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죠.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 대답했습니다. 저승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자 이번 이유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저와 양분의 영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1번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게 2번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유. 이 몸으로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둘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영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건 이별하는 이유죠.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며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할 뿐더러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 시의 작품에서의 역할 그리고 해석까지 다 등장할 거니까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 죽음을 당하니 원한도 짝을 잃었네. 자, 뭡니까? 요약적 제시고요. 과거의 요약적 제시와 더불어서 비유적 표현을 또다시 같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원한은 이제 부부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원한에서 비유법, 묻어주리에서 서리법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피투성이의 그 유호는, 이 유호는 누구겠습니까? 죽었으니까 최여인이 되겠고요. 하소연할 것도 없는. 슬프다 이내 몸은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무산선녀가 될 수가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그래서 깨진 거울은 이별을 상징하게 되는 소재가 됩니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의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무산선녀를 동그라미 쳐볼까요? 얘가 결국은 또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옛날 고사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부들인 거죠. 옆에 한번 읽어봅시다. 전국시대 초나라 회왕이 잠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부산의 여인을 만나 즐거움을 누리다 회왕이 다시 만날 것을 간청하자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머물고 있을 것이니 항상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사를 썼죠. 근데 봐봐, 이 사람은 다시 만나러 볼 수 있지. 근데 안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떠올리시면 됩니까? 규원가에서 견우직녀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견우직녀는 하루는 만나는데 나는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그래서 무산선녀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유법, 서리법, 고사 사용, 직접적 정서 표현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삽입된 노래에는 별 5개입니다. 거의 무조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1번 정서적 기능,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당연하죠. 2번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여운을 준다. 여운. 3번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방송한다. 서사 이전에 일었던 사건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요. 자,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암시해요. 즉 과거이자 미래인 거예요.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줄이죠. 이로부터 작별하면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이 막하리라. 여기가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3번 별 5개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피한다. 그러니까 줄글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중간에 서정적인 시를 넣음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좀 유식한 말로 긴장감을 형성한다도 괜찮습니다. 긴장감을 똑같은 말. 됐죠?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을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선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죠.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홍천으로 갔으면 하고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목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풍비박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들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에는 예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서는 장사를 잘 지내야 했는데 이런 일은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교하고 인정이 두터움 때문이 감격하게 맞이하였으며,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밑줄 쫙입니다. 자책감, 죄책감 잡아주시면 돼요. 자책감, 죄책감. 하지만 이 감정을 누구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부인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겠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난군의 수명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이별하는 이유 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앞에 있었었죠. 내가 너무 있으면 뭐다? 한 사람을 유혹할 수 없다. 그게 이승의 도리이다. 두 번째가 나는 명부에 이름이 적혀있다. 만약 인간 세상을 그리워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궁극적인 이유거든요. 만약에 하나만 찍으라고 하면 이거 찍으시면 돼요. 3번이면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한다면 제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까지 그 허물이 미쳐질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잠시 후에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유 체크해 주셨겠죠? 그리고 그 이유와 더불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소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뿌려져 있는 유골들을 잘 정리해서 제사 좀 지내주세요.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장사를 지어줬고요.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하게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 번째 이별이 등장하게 되는 거겠죠. 죽음 그리고 운명. 자, 봐봐. 이 사람들이 봐봐.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웠다라는 거 맞아요. 의지적으로 이겨냈다라는 거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뭐였다? 결국은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지적인 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다? 이게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극복해. 일시적 극복이야. 그렇잖아. 죽음과 살면서 극복했지. 아까 극복했단 말이야. 극복했어. 다 극복했는데 그게 일시적. 그러니까 완전한 극복이라는 뉘앙스로 나오면 틀렸다라고 하시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서 그 뉘앙스를 잘 보시는 게 괜찮아요. 결국은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뉘앙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앞으로 들어가서 못 쳤던 우리 디테일을 조금 잡아볼까요? 201페이지는 했고 202페이지의 우리 전기소설의 특징도 읽어볼까요? 202페이지 아래 결말 아래 있죠. 전기소설의 특징 1번 작가의 개성과 사상이 잘 투영되어 있어요. 왜? 지 맘대로 쓰면 되니까요. 2번 사건 전개에 있어서 그 변화의 폭이 넓습니다. 왜? 저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3번 소재 자체는 비현실적이라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사회적 상황 등 인생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전기소설의 특징도 마찬가지겠죠. 1번 개 중요합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제자가인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나누는 지점이기도 해서 중요해요. 이 제자가인이라는 건 결국은 엄청나는 뜻입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학식도 좋고 성격도 좋은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국학 다니는 남자였잖아.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이 사람의 외모를 설명을 하는데 되게 아름답고 단정하다는 표현이에요.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인물들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고전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이었기 때문에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비현실적인 사건과 우연적 사건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한문 문어책. 이 작품은 뭐야? 한글 소설 아니에요. 한문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한문 문어체가 만들어진다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3페이지에서 삽입된 노래 기능은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 별표입니다.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생사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작가는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 이서생과 최여인이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승에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세 번째의 이별도 중요합니다. 감상의 긴밀도, 결말의 비극성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최여인이 만한 세 번의 가약 있죠?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서생과 첫 번째는 당장을 넘어 사랑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반대를 뛰어넘어 혼이 난 것이고,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만남을 얻었다. 이게 교과서적으로 표현됐을 때의 언어들이니까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나올 거야. 요거 이제 서술 바꾸거나 뉘앙스 바꿔서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204페이지에 금호신화에 수록된 작품의 공통점도요, 한 번은 읽어볼만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등장시킨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그 고전소설 보시면요, 맨날 범위가 중국이에요. 접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금호신화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적극적이고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상을 구현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유교적 가치관이 좀 풍부했던 조선시대에서는요, 되게 순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민적 왕도 정치 사상이 드러났다. 이거는 이제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별표.
유불도 나오죠.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을 지향하는. 그래서 아까 잡아드렸었던 유교, 불교, 선교의 이미지들 좀 잘 잡아주시는 게 의미 있는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 비극적인 결말 별 5개입니다. 이것도 특징이에요. 왜?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어떤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말에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비극적 결말을 때려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생주전서는 대부분의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여타 고전 소설들과는 다르게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별 5개죠. 이는 작가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는데 밑줄 쳐볼게요. 세조의 왕위 침탈과 사육신의 죽음 이후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냈던 김시습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황건적의 난 같은 경우는 뭘 상징하게 되겠습니까? 세조를 상징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여인은 누구를 의미하게 되겠어요? 단종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아니, 단종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육신. 그 단종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들을 사육신, 춘신들이라고 상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는 두문분출했던 나를 이제 화자자신 혹은 살아남은 춘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빗대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원래는 풍자가 없거든요. 원래는 풍자가 없어. 원래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요게 목에 나오는 순간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풍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뭐였죠? 그 사시남정비 역시도 그 당시에 양귀비. 양귀비 중국 거잖아. 그 여인청아. 그 여자 누구죠? 후궁으로 들어온 사람? 장희빈. 장희빈을 까는 모습이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봅시다. 205페이지. 그래서 감상보기에서 학습활동에서 1번 읽어보셔야 돼요. 별 5개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선생의 특징과 최여인의 특징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선생의 특징이 뭘까?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여 최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뜻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소극적, 순응적 이런 거. 최여인의 혼백과 사랑을 나누고 이별한 후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한다. 최여인, 이 선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쟁취한다.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적 인물이다.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여인 노래 삽입한 이유는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적인 언어로 정리가 되면 이렇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 작품은 전기적 요소가 되게 중요하게 잡혔죠. 이 작품에서 전기적 요소가 얻을 수 있는 효과 3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죠. 인물이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흥미를 높입니다.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물들의 대응 방식, 세계의 횡포에 대해서 인물들의 대응 방식이 더욱더 극적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런 것들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람이랑 싸우는 것보다 좀비랑 싸우는 게 더 극적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운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206페이지에 4번 보죠.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오프닝 때 어떤 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있는 이생주장전이 왜 중요한가? 그 전작품은 도대체 어땠길래 이 사람이 왜 소설적인 기틀을 잡았다라는 문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되는데 읽어보죠. 신랑, 작품은 호원입니다. 호랑이의 이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신라 풍속에 매년 중춘 8월에서 15일에 이르기까지 도비 남녀들이 다투어 풍년사 탑을 도는 복회들이 있었습니다. 원성화 때 김연이라는 낭군이 있었는데 밤늦도록 혼자 쉬지 않고 돌았다. 한 여자도 따라돌고 있었는데 현이 드디어 정을 통하여 그 여자를 따라갔다. 이게 되게 웃겨요. 그 당시 이 삼국시대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짝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혼이 찾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와 남자를 서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소개팅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명분을 줘요. 나라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원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명분을 줘요. 불교 그 당시에는 불교로 나라가 돌아가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의 행사들 되게 중요해요. 약간 석가탄신이라 같은데 석가탄신일 남자 여자 다 절에 모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 탑 기준으로 이렇게 뺑뺑 도는 그 문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서로 보는 거야. 자기 취향들을 보는 거야. 클럽에서 춤추면서 자기 취향인 사람들을 이제 스캔하는 것처럼 놀아. 겁나게 놀면서 자, 여기 없어. 그럼 옆에 있는 탑으로 가서 또 놀아. 여기 없어. 그럼 다른 절에 가서 보는 거야. 또 돌면서 자기 취향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물색하. 그래서 눈 맞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아까 이생전에는 어디서 나와? 가다가 눈이 맞잖아요. 단 넘어. 여기는 탑을 돌다가 이제 맞는 거야.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의지적이지. 여기 같은 경우. 그랬던 문화인데 그래서 봐봐. 근데 아무리 돌아도 남아. 그럼 뭐겠어? 나를 원하는 짝이 없었던 거야. 너 얼마나 슬퍼. 근데 그걸 매겨나는 거야. 네. 근데 그러다가 한 여자가 남았어. 제가 내일 성내에 들어가서 해로운 일을 하면 곧 왕은 반드시 좋은 벼슬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북쪽의 속으로 나를 쫓아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서 절을 지어서 좋은 업보를 쌓게 해주신다면 곧 남군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간 서사가 짧아 있어요. 얘가 남자가 되게 괜찮은 남자거든요. 근데 아무리 돌아도 여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도 내 여인의 짝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부처님, 제 짝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인이랑 이제 정을 통하고 나서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궁궐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할 거야. 그럼 그 나쁜 짓을 하면 임금이 방을 낼 거야. 그러면 나를 찾아봐. 그러면 너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절 하나 지어줘라. 라고 이 사람 제안을 한 거예요. 제목이 뭐였다고요? 호원이.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게? 호랑이였던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하고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성에 들어왔고 당할 사람이 없었죠. 왕이 영을 내어 능히 호랑이를 사로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주겠노라 하고 비면이 대궐에 나아가 말하기를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단검을 들고 북쪽의 숲을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남자를 꺼내서 웃으며 말하고 있기를 어제의 복진했던 사형은 오직 남군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하고 기면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고 쓰러지니 곧 호랑이였다. 그 후에 기면이 벼슬길에 오른 후에 서쪽 냇가에 절을 짓고 이름을 호원사라고 지었습니다. 호랑이가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을 했고요. 그리고 호원사가 왜 건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설화다, 전설이 잡혀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그 아래가 중요해요. 그 아래에 작은 글씨 3줄 있죠? 이거 별 5개 하시면 됩니다. 차이를 보면 돼요. 1번. 두 작품은 모두 공통점이에요. 일상적 세계를 초월한 남녀의 지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기적 사건 전개 양상이 나타난다. 즉 전기적, 초현실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호원과는 다르게 이생규장전에서는 자 여기가 소설이에요. 소설. 봐봐. 위는 소설이라고 안 하고 설화라고 그냥 이야기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인물들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1번 인물들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이게 갈등이거든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번 종합하자면 이렇듯 자아와 세계가 갈등이라는 소설 달래의 특징을 이생규장전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필요한 거야? 갈등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야.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게 필요한 거라고요. 지금 봐봐. 지금 설화에서는 갈등이 있어 없어? 원래 어떻게 했을까? 이러시면 안 돼요 남자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호랑이도 내적 갈등 보여줘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맞나 이런 거 보여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럼 나와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야. 자기 운명들.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차이점과 공통점 잘 갈라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마지막 장이죠. 감상의 정리 정도만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이생규장전은 이세선생이 담장을 아는 엿본 이야기라는 뜻으로 김치습의 한문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실려 있다가 5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 선생과 서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내면서 죽음까지 초월하여 사랑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생이라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비극적 현실을 전기적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즉, 작가 김치승은 죽음까지 초월한 주인공들을 통해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면서 뒤쪽은 이제 단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시에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식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기에서 단종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지점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래는 이제 스스로 좀 읽어보시고 그 뒤도 여러분들 다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 내신 기출 문제, 족보형 문제 다 붙여드렸으니까 이 정도 푸시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반복해서 풀어주셔야 여러분들 좀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제가 쉬었다가 누한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티 좀 잡아주세요. 네, 어디 갔어? 여기 없는데. 진짜.